네, 오늘 이제 우리가 세계사 시험 앞두고 세계사 총정리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첫 시작은 송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쵸? 송나라 전에 어떤 나라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요. 그쵸? 송나라 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당나라가 있었는데, 당나라가 두 개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했어. 첫 번째는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황소의 난이라 그래서 농민봉기, 황소는 이제 소금 팔던 소금 장수였었는데 이 황소가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황소의 난을 진압했었던 절도사 세력이 당나라를 배신하며 당나라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5대 10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대 10국. 길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10국이래. 나라가 몇 개 있다고? 중국 영토에? 10개. 너무 많죠? 그쵸? 이렇게 여러 나라가 생겼었던 시기는 혼란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끝내는 사람이 바로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조광윤, 송나라 태조가 됩니다. 근데 이 조광윤은 누구였냐면 바로 당나라 말기의 절도사 출신이었어. 그래서 당 말기의 절도사 세력이었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 물어볼 수가 있겠죠. 조광윤이 당나라 말기 절도사 세력으로서 5대 10국의 혼란기를 잠재워서 자신의 나라인 송나라를 세웠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광윤이라면 자신을 비롯했었던, 자신을 도왔던 이 절도사 세력들의 권한을 강하게 하겠어요? 약하게 하겠어요? 약하게 해야겠지. 왜? 강하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나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절도사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조광윤은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포인트야. 당나라 말기 절도사 세력이었기 때문에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인물. 그래서 한 잔의 술로 모든 칼을 내려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인물입니다. 자, 송나라는 960년경에 건국되었었는데요. 송나라보다 이르게 5대 10국 당시에 건국되었었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요나라. 요나라는 아율, 야복이라고 하는 누구의 나라냐? 거란족의 나라예요. 거란족의 나라인데, 우리 한반도, 평안도 더 위쪽에 만주 일대에서 이제 요나라가 916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먼저 약 50년가량 먼저 건국이 되었었는데, 요나라는 이제 거란족의 언어들을 사용을 해가면서 점점 영토를 확대해 나갔어. 그런 과정에서 요나라는 송나라가 건국되고 나서부터는 어디를 두고 대립을 했냐?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그러죠. 베이징이 있는 연운 16주를 두고 대립을 하게 돼. 자, 그랬었던 이 요나라와 송나라, 결국에는 송나라가 절도사 세력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야? 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진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이 연운 16주도 결국에는 거란이 차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송나라는 방법을 조금 바꿔. 나라가 이 절도사 세력의 권한은 약화되고 학문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문치주의를 채택을 했으니 황제가 직접 과거를 실시하는 전시제도 등이 있었어요. 전시제도 등이 있었었다.
자, 그러면서 능력 있고 똑똑한 신하들은 막 채용을 하고 등용을 하게 되는데 그에 반면 나라의 국방력은 약화돼. 근데 요 나라뿐만 아니라 또 옆에는 요 나라 서쪽에는 서쪽에 하나라라 그래가지고 서하라는 나라가 있어서 탕구투족에 이원호라는 사람이 건국했었는데 이 서하라는 나라도 요 나라도 북방민족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니까 송나라 입장에서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죠. 그래서 송나라가 생각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우리 더 이상 공격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세패공납. 이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북방민족들한테 무엇을 바친다? 세패를 공납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패를 공납한다. 바칠 공짜죠. 선생님, 세패가 뭐예요? 은이나 비단 등을 이렇게 주면서 더 이상 침입하지 말아줘 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국방력도 약한데 세패공납을 계속한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라의 재정도 그렇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맥락을 일단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국사는 반드시 이 강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흐르고 있는 강이 이제 우리 4대 문명의 중심이 됐었던 황하강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흐르는 강이 이제 우리가 양쯔강이라고도 부르는 맞아요. 창장강이 되겠습니다. 창장강 이남 지역을 우리가 강의 남쪽이라 그래서 강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는 수나라, 당나라 때의 수도였었던 장안이 있어요. 수나라, 당나라 때의 수도였었던 장안이 있고 그리고 한때 북위의 수도였었던 러양 그리고 그 옆에는 카이펑이라고 불렸던 개봉 요렇게 이제 세 군데를 기억하시면 돼요.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였고 개봉은 어디의 수도냐면 바로 송나라의 수도야. 근데 우리가 송나라를 배워보면 알겠지만 북송 따로 남송 따로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이 송나라가 나중에는 창장강 이남 지역으로 이제 항저우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때 송나라는 우리가 남송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남송.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려야 돼요. 무엇이냐면 송나라가 왜 남쪽으로 송나라 왕조가 밀렸을까와 더불어가지고 당시 이 송나라를 비롯했었던 이 동아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겠죠. 건국은 916년 거란이 가장 빨랐고 그 이후에는 송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국이 되었었던 것은 우리나라 이 당시 고려였거든. 고려에 그때는 이제 우리 영토가 아니었어. 만리장성 우리나라에 천리장성이 있었거든요. 천리장성 너머에 있는 여진족이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함경도 쪽,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 함경도 쪽에 위치해 있었던 여진 세력들이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아굴타라는 인물이 여진족을 통합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게 1115년. 자, 이렇게 금나라는 조금 더 이제 여진을 통합을 했잖아. 그치, 여진 세력을. 점점 성장을 해나가고 싶은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 나라가 막고 있어요. 대륙으로, 서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을, 요 나라가 막고 있으니까, 금나라랑 송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을 해서, 금과 송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멸망시킨다? 거란의 나라 요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야. 금나라가 금나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송과 이렇게 막 합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우리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위치 작전을 쓴 거야. 샌드위치 작전. 그래서 금과 송이 같이 요를 치게 되면서 금나라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를 멸망시켰는데 이번에는 또 되려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금나라가 송을 공격해. 금나라가 송을 공격하게 된다. 송나라를 공격해.
예, 금나라가 이제 연운 16주가 있었던 연경까지 차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송나라를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송까지 공격을 하게 돼서 송나라 왕조는 어디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창장강 이남 지역에 있는 항저우. 그치. 그래서 창장강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남송이 되는 것이죠. 남송.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중국의 중심이 금나라가 되는 듯한 양상을 띄었으나 그때 이제 만리장성 바깥에서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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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리가 들려오게 되니 그들이 누구야? 맞아요. 몽골이 침입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몽골의 침입으로 금나라가 멸망하고 서하도 공격을 했어요. 이제 칭기즈칸, 태무친 칭기즈칸이 서하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사망하게 되죠. 무서운 말을 남겼어요. 개와 여자 빼고는 다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실제로 몽골에서는요, 아직까지도 키우던 개가 죽으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다음 생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 아예 안 슬픈 건 말이 안 되지. 마음으로는 이제 다음 생에 우리 인간이 되어서 만나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슬픈 건 매한가지죠. 어쨌든 이 서하를 공격하러 가는 길에 칭기즈칸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금나라를 멸망하고 서하를 공격했대. 그러다가 칭기즈칸 사후에는 통합되었었던 몽골이 다시 분열이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된다 했어? 4개의 구역으로 분열이 된다 그랬었죠. 우리가 이것을 울루스, 이 울루스는 크게 얘기하면은 나라, 작게 얘기하면 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울루스를 사한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작은 나라들, 하나의 나라들에서 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 교재에다가 적어드렸는데 차기타이, 이란국, 킵자크, 그리고 우구데이. 요렇게 이제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칭기즈칸의 손자였었던 쿠빌라이 칸이 남쪽의 송나라, 여기 항저우 이 창장강 이남으로 밀려왔었던 남송을 밀어내게 되면서 중국 영토의 원이라고 하는, 으뜸 원자를 쓰는 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원나라 아시겠죠? 자, 원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원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었구나. 요 맥락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송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다? 조광윤이다. 당나라 말기 절도사 출신의 조광윤이다. 이 조광윤이 시행했었던 정책이 무엇인가야?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국사를 먼저 배우고 3학년 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송나라였을 때, 중국이 송나라였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였어. 우리나라는 고려였는데 송나라랑 이제 수교를 계속 많이 했었단 말이야. 실제로 고려에 침입했었던 이제 북방민족 같은 경우에는 거란 다음에 여진 다음에 몽골이 침입했었단 말이야. 우리 한국사 때 배웠었던 내용들 새록새록 기억나시죠? 자, 거란은 1차, 2차, 3차 침입한 다음에 이후에 멸망했죠. 그리고 나서 여진 세력들은 금나라 이전에도 이제 우리나라랑 갈등을 빚었었단 말이야. 천리장성 북쪽으로 갈등을 빚었었을 때 파평윤씨 윤관이 이 말을 타는 기병대 별무반을 형성해가지고 여진 세력을 무찌르고, 그리고 여진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려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었단 말이야. 자, 그랬었던 여진도 결국에는 몽골에 의해 가지고 금나라도 멸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몽골이 우리나라에 계속 40년간 침입을 하게 되면서 대몽항쟁하게 되고 원간 섭기 시작됐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려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옛날에 배웠었을 텐데 무신정변 기억나? 무신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이 학문에 뛰어난 관리들, 문관들 있잖아요. 문관들이 이제 벼슬아치가 됐을 때 쓰게 되는 그 관 있지. 문관의 관을 쓴 자 모조리 다 죽인다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겠냐고. 무신정변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고려 사회에서 숙문 천무가 팽배해졌기 때문이야. 숭배한다. 학문은 무엇은 천하다. 무엇? 무예는. 그래서 무신들을 되게 업신여겨. 아, 너무 천하다. 너네 미천하니까 그냥 몸 쓰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지. 이런 사회적인 풍조가 어디서 왔겠냐고. 여기서 온다고, 여기서. 알겠죠? 무신들의 권한은 계속 약화. 오로지 무엇? 학문에 뛰어난 관리들 등용. 자, 그리고 개봉에 있었을 때는 북송이었죠. 북송 때 이제 오늘날 밝혀진 바로는 최초의 화폐로, 최초의 지폐로 알려진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쓰였다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1번 교자, 2번 교초. 무엇일까요? 정답은 교자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포인트인데요. 시험 문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송나라 때 사용했었던, 이제 북송입니다. 북송 때 사용했었던 지폐와 원나라 때 사용했었던 지폐의 이름 시험 문제 1타 무조건 나와요. 아, 교자랑 교초 헷갈리잖아. 그치? 자, 송나라 때 사용했었던 지폐가 교자고요. 원나라 때 사용했었던 지폐가 교초입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남쪽으로 밀렸대. 강남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도예요.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벼농사 짓기가 좋아. 따뜻하거든. 그래서 이제 남송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강남에 있는 저습지를 개간하면서 모내기법을 확산시켜서 벼농사를 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내기법 상용화, 보편화가 되고 품종도 개량하게 되면서 벼농사 많이 지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따뜻하니까 이제 단장만 하는 게 아니라 벼만 단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 작물도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품 작물 재배.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잎은 원래 이제 그거잖아요. 저거 그 잎이잖아요. 그래서 차, 담배, 그리고 한 가지 더. 차, 담배, 사탕수수 이런 것들 농사 짓게 되는 것이죠. 차, 사탕수수. 농사 짓게 된다라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남송 때 유교의 한 갈래로 주자라는 인물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집대성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유교의 한 갈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인간의 본성은 곧 우주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유교 지식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회적 지배층들이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 선비 사자, 클 대자를 써가지고 사대부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이해됐죠? 사대부. 자, 좋습니다. 요런 모습들 볼 수 있었다까지가 송나라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남송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고요? 남송은 누구에 의해서? 원나라, 몽골의 공격에 의해서. 이것도 시험 문제 두 번째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서로가 무엇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냐라는 거지. 송나라 파트는 송나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건국 시기로 따졌을 때는 거란이 제일 빨랐어. 거란의 요나라, 그리고 저기 송나라, 한족의 송나라, 한족의 송나라, 그리고 저기 여진의 금나라. 거란은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송과 금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란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 순서예요. 멸망 순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하게 된 것이 그렇지, 금나라였었지. 금나라는 누구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한다 그랬어요?
몽골의 침입. 몽골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원나라 전이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요. 몽골은 몽골인데 원나라가 이 송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나라가 나라를 지배했을 때 이 지배계급 체계를 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 몽골인이 있어. 이걸 우리가 몽골인 제일주의라 그러죠. 몽골인 제일주의. 그리고 그 밑에는 눈 색깔이 파란 사람들, 눈에 색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색목인. 그 밑에는 한인이야, 한인. 한인은 이제 남송은 아니고 중국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족들을 우리가 한인이라고 불렀었고요. 남쪽에서 끝까지 저항했었던 한족들은 남인이라 그래가지고 심히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이랑 색목인까지는요, 사회적 지배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인과 남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피지배층이 되는 것이죠. 피지배층, 이렇게 이해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나라 하면은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원나라는 되게 이제 다방면적으로 여러 나라를 공격을 했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공격했고 일본도 공격했었지. 자, 그러면서 원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었다가, 그랬었던 원나라가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었었던 게 이제 왕권 다툼, 권력 분쟁, 왕실의 갈등과 더불어서 교초의 남발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국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때 들고 일어났었던 세력들이 누구야? 중국 영토에서 원래 살아가고 있었던 한족들이야. 우리가 이것을 한족 반란군이라고 부르죠. 한족 반란군 하면은 무슨 색깔 두건을 쓴 사람들이었어? 이랑 많이 시험에 그렇지, 착각되게 나옵니다. 홍건적입니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붉을홍, 빨간색 두건을 쓴 도적대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홍건적의 난인데, 이 홍건적 출신이었었던 인물, 백령교도를 이끌었었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게 되니 그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명나라가 됩니다. 명나라, 주원장이 사람 이름이면은 주원장이라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홍무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원나라의 수도가 당시에 대도, 베이징이었으니까 원나라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 영토의 명이라고 하는 나라를 난징에서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홍무제가 시행했었던 정책은 무엇이냐면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시했었던 정책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재상제를 폐지하고요. 오로지 이 모든 권력이 어디로 가야 된다? 황제한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재상제 폐지하고 육부 황제 직속. 이 육부 황제 직속은 혹시라도 헷갈리면 우리가 한국사를 미리 배운 게 도움이 돼. 이거 생각하면 돼.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고 왕 옆에 국정총괄 최고의 권력기구였었던 의정부가 있었고, 의정부 옆에 육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육조가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백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민본주의의 국가. 그래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명이 필터링 되게 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채택을 해왔었는데,
일부 강력한 군주권을 원했었던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다? 왕명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에 가게 하는 육조, 그렇지, 직계제를 시행했다 그랬었죠. 그거랑 같은 거야. 육부가 황제 직속이래. 그러면 당연히 왕권은 강화되게 되는 것이겠죠. 황제 독재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갑제예요. 이갑제. 마을 이장님이 이제 토지대장과 호정대장을 정비하면서 향촌을 통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갑이라는 것은 작은 지방의 마을 단위를 이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갑제를 실시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촌 통제. 자, 그리고 이 유교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돼, 안 돼? 돼요. 유교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충성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효도잖아. 충성을 중요시한다고. 그래서 유교적 가르침이 되는 육유를 6개의 유교적 가르침, 유교를 반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교를 반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 가르침을 반포하고 당연히 그런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등용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과거제를 다시 정비해가지고 과거를 중시하게 되었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명나라에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영락제는 자신의 조카였었던 건문제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영락제는 베이징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는 결국에는 만리장성 북단까지 올라가게 돼요. 사라지게 된 거지. 원래 몽골이 있었던 곳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중국에는 오롯 이제 명나라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수도가 난징이니까 건문제는 난징에 있을 거 아니야. 이 건문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인물이 바로 영락제였었단 말이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영락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건문제 시신 어딨냐는 거야. 아니, 난징이 그렇게 다 불탔는데 건문제 시신을 어떻게 찾습니까? 아니, 걔는 분명히 바다로 갔을 거야. 불이 무서워서 바다로 갔을 것이다. 어떻게 해라? 건문제의 시신을 찾아와라. 그렇게 7번이나 바다로 함대를 130m가 넘는 대함대를 300척이나 보냈었던 게 무슨 항해? 정화의 항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하면서 자금성이 이제 중국 베이징 가면 자금성 꼭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 자금성이 이제 명나라 영락제 때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건문제의 시신을 찾아와라 라고 하면서 정화를, 환관이었었던 정화를 파견합니다. 정화의 항해, 정화의 함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총 7회 어디까지 갔었냐면 동남아시아는 뭐 당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모가디슈 실론섬 그리고 말린디까지 가게 되면서 이 정화의 항해가 총 7번이나 바다로 나가게 되며 조공무역을 확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공무역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 명나라한테 존경합니다, 바치겠습니다, 요거 수금하러 가는 거 아니면은 바다로 못 나가게 하겠대요. 그래서 펼친 게 해금정책. 이 해금정책은 이후에는 딱 광저우 한 군데만 놔두고 다른 데에서는 광저우 딱 한 군데만 두고 여기에서는 이제 바다로 이제 민간무역을 허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세계적인 은경제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세금도 은으로 걷게 되는 일조 편법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조 편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그래서 잘 나오는 부분 정리. 보세요. 명나라 때
명나라 때 세금, 수취제도, 세금, 조세제도, 세금 어떻게 걷었냐? 청나라 때 세금 어떻게 걷었냐? 요거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명나라 때 세금 어떻게 걷었다고요? 1조 편법. 사실 명칭만 기억하면 돼요. 구체적인 설명으로 문제 나오진 않거든.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요. 1조 편법은 주민세와 토지세에 각 1조 1조씩 세금을 내게 하는 방법이었었고요. 청나라의 세금 제도는요. 1조 편법에서 무엇으로 바뀌냐? 지정은제로 바뀝니다. 지정은제. 그래서 이 지정은제에서는 주민세가 토지세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명나라 때 사회적 지배층은 누가 되는 것이냐? 명나라는 이 남송 때의 사대부들,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사대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지배층이 된 신사층, 신하, 선비사, 그래서 신사층입니다. 신은 신하고 사는 예비관료를 뜻합니다. 예비관료. 그래서 신사층이 사회적 지식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이제 대두되었었던 학문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요. 이 송나라 때는 선생님이 남송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 누구라 그랬어? 주희라 그랬었죠. 남송 때는 성리학,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라고 하는 학문. 그리고 명나라 때는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요? 명나라 때는 양명학. 이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지식 중심이라고. 양명학에서 강조했었던 것은 지식과 행동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래서 지행합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 때는 어떤 학문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되겠고요. 이후에는 청나라야. 아니 대체 명나라는 대체 왜 약해졌을까? 그 부분 짚어보면서 청나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잠깐 조금 옆으로 갈게요. 자, 그리하여 우리 명나라가 건국되고 약해지게 된 이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명이 건국되었었던 시기는 원나라가 존재했던 시기야. 그래서 원명교체기. 이때 원나라 안에서 뭐가 일어났었다고? 한족 반란군들이 들고 일어났었다 그랬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지, 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건적의 난. 자, 홍건적의 난, 농민봉기로 일어나서 멸망. 북로남해와 임진왜란 때 너무 무리한 원병을 파병을 하게 되면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농민봉기가 이자성의 난. 이자성의 난으로 결국 농민봉기로 시작해서 농민봉기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압록강과 두만강 더 북단에서 성립이 됐었던 나라가 우리는 금나라의 후예야 라고 하면서 여진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었단 말이야. 이 여진을 다시 통합하게 됐었던 인물이 바로 누르하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누르하치가 금나라의 후예라고 하는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자, 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나라의 국호를 청으로 바꾸는 이가 바로 홍타이지. 홍타이지는 무서웠었던 정복군주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윽고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랬었던 청나라 때 이제 3대에 걸쳐 가지고 최전성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강희제, 웅정제, 건룡제.
아시겠죠? 요 3대에 걸쳐가지고 최전성기가 찾아오게 되어 약 3대에 걸친 130여 년 동안의 최전성기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소수의 이 만주족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만주에서 찾기 때문에 만주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다 같은 나라지, 그치? 자, 근데 이 만주족들은 소수예요. 명나라가 이제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고 나서 이자성 무리까지도 이 여진 세력들이 완전히 제압을 해내게 되면서 다수의 한족을 소수의 만주족이 지배해야 되는 체제가 된 것이죠. 아시겠죠? 다수의 한족을 소수의 여진족이 지배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배를 하게 됐냐? 그것이 강경책과 회유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강경책에는요, 이제 팔기군에다가 변발 강요, 호복 강요, 거기에다가 만주족 비판 금지, 만주족 비판 금지, 문자의 옥이라 그러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족 사람들 똑똑하잖아.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만주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부모 형제는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싹 다 죽였었다 그랬었죠. 이것을 문자의 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회유책으로는요, 명나라 때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신사층을 인정해요. 신사층. 명나라 때 사회적 지배층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만주족과 한족을 두루 병용해가지고 기용하게 되는, 병립하여 기용하게 되는 만한 병용제. 한족은 똑똑해,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책을 좋아해. 그래서 대규모의 편찬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대규모의 편찬 사업에서는 뭐는 안 돼요? 만주족 비판하는 그런 서적은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과거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 지배층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었다. 여기까지 맥락은 어려운 부분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짚어서 드릴게요. 어떤 선교사가 들어왔냐? 원나라 때 들어온 선교사, 명나라 때 들어온 선교사, 그리고 청나라 때 들어왔던 선교사들 이름이 다 다르다 그랬었죠. 자, 원나라 때 들어왔던 선교사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 파견이 됐었던 인물입니다. 카르피니. 명나라가 시험 문제 1타예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명나라는요, 누가 들어왔었냐? 바로 마르코 폴로래. 죄송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 책사였고요. 바로 고녀만국전도 가지고 왔었던 사람 마테오 리치예요. 아시겠죠? 마테오 리치. 실제로 마테오 리치랑 마르코 폴로의 이름을 바꾸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죠. 마테오 리치는 이제 고녀만국전도라고 하는 세계 지도를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세계 지도를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중화주의 사상이 더 강화되었을까? 아니면은 충격받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세계 지도를 봤어. 맞아. 세계 지도를 보고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고녀만국전도를 보게 되고요. 가톨릭 해설서 천주시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청나라 때 들어왔었던 선교사는요, 아담샬입니다. 아담샬. 오케이?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아까 틀렸었던 문제 중에 그 문제 있었거든요. 원나라의 책사였었던 마르코 폴로 있잖아요. 이 마르코 폴로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는데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썼었던 나 진짜 동양의 제일 큰 대제국의 황제를 보좌했었어 하면서
그렇지. 동양을 왔다 갔다 했었던 이야기 동방견문록을 썼는데 이 동방견문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 동양에 그런 나라가 있다고? 동양은 대체 어떤 곳일까? 화약도 만들고 십자군 전쟁 때 멋졌지 아마? 대체 동양은 어디일까? 야 그거 알아? 동양에서는 향신료를 음식마다 넣어 먹는데 진짜? 와 고기 잡내 빼는데도 좋겠는데? 야 우리 동양 한번 가보자. 왜 동양 물건만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고 그것도 오스만이랑 이탈리아 상인들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게 우리도 그냥 가볼까? 해서 시작된 게 신항로 개척. 오케이? 신항로 개척. 자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계기로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극대화되었다.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게 되면서 요 부분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 크게 없어요. 여기에다가 명나라는 사회적 지배층들이 신사층이었었다라는 것과 청나라의 당시 사회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소설이 홍루몽. 요 정도?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없습니다. 청나라 땐 고증학이죠? 이게? 요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4단원에서 조금 헷갈린다 하는 단원 있어요? 그 영국혁명에서부터 제국주의의 팽창까지. 제국주의. 오케이. 자, 제국주의라는 것은 아까 우리 맨 마지막 30번 서술형 문제의 1번 답이 제국주의잖아. 제국주의 보면은 가운데에 기계 안에서 가운데에 누구는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어요? 흑인은 누워있고 그거를 돌리는 게 누구야? 이거 하는 거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돌리고 있어.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입을 벌리고 있는 흑인 입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어요? 뭐 연료 같은 거 집어넣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차분가야. 근데 그 뒤에서 가만히 성경책만 읽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겠지. 그치? 성직자겠지. 자, 그런 모순들이 이제 제국주의 풍자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제국주의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중상주의 정책이었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뭐야? 상업활동을. 근데 상업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상업활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은 장려해. 다른 나라로 많이 보내.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건 관세 때려 높여가지고 수입은 엄청나게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수입은 제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건 다른 나라에 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산지 원재료 생산지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기후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생산지에다가 플러스 상품 판매지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돼. 그러면서 다른 나라를 무엇화시켜? 그렇지. 식민지화 시키지. 식민지가 팽창되고 많은 식민지를 보유해서 자국을 부국 강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식민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제국주의는 식민지 많이 만들기 작전, 그래서 땅 따먹기야. 세계 1차 대전은 뭐라 그랬었죠? 식민지 많이 만들기 대회라 그랬었지. 자, 좋아요. 이 제국주의의 팽창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풍자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세실로즈라고 하는 영국의 탐험가이자 정치인이었었던 풍자화가 있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치? 앞발은 아프리카의 최남단이 되는 아프리카 공화국, 지금 남아공에 있는 이 케이프타운을 짚고 있고요. 그리고 뒷발은 어디를 짚고 있어요? 이집트, 카이로를 짚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아프리카의 콩고를 벨기에가 먼저, 레오폴드 2세가 벨기에가 콩고를 사유지화, 사유국화 시킵니다.
그래서 콩고를 사회국화시켰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고무 생산지 였었다라는 얘기했죠. 그래서 진짜 정해진 기간 내에 고무 다 이렇게 채집 못하면은 가족들로 협박하고 손 자른다고 얘기하게 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콩고, 정말 뼈아픈 식민지배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프리카랑 가까이 있으니까 아프리카를 식민지화 시키기 시작했었는데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던 것은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집트를 보호국화시켰고요.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어디까지 있겠다? 그렇지, 남아공 케이프타운까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가 역삼각형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역삼각형 모양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이집트 이집트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내려오는 정책을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종단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종단 정책을 펼치고 이번에는요, 이 모로코에서 독일이랑 프랑스가 싸우다가 옆에 있는 어디? 모로코 바로 옆에 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 까지 이어지는 정책. 여기가 뭘까요? 모로코 바로 옆에. 알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세 글자. 프랑스가 펼쳤었던 땡땡 정책, 모로코 옆에 있는 여기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있는 정책 이름은 횡단정책. 우리 알고 있죠? 어디 가요? 세 글자! 제발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제발 떠올려 주세요. 아니, 선생님 심지어 교재에도 놔뒀잖아요. 한번 보시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힌트. 네.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이어지는 횡단 정책을 펼쳤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가운데에서 빵 부딪혔던 게 뭐예요? 무슨 사건? 남수단에서 부딪혔던 파쇼다 사건. 이 파쇼다 사건 때는 누가 양보한다 그랬었지? 그렇지, 프랑스가 양보. 프랑스가 양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폭주기관차 같은 영국을 말릴 수 없죠. 영국의 삼시 정책은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동인도 회사를 기반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었던 인도의 캘커타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키읔이 3개 있잖아요. 그래서 펼친 정책이 삼시 정책. 독일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펼친 게 3비 정책인데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에서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었던 바그다드래. 비잔티움이지. 뭐래? 자, 비잔티움. 그리고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
까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3B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겠죠? 이 와중에 미국은 무엇을 했어요? 어디 운하를 차지했다? 맞아, 파나마 운하. 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잘 이해했는지 문제 또 한번 풀어볼 건데 그 앞쪽으로 뒤로 좀 넘기면은요. 잠시만요. 여기부터 한번 풀어볼게요.